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의 주제는 뉴럴 네트워크, 바로 신경망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로스 펑션의 값을 최소화하는 좋은 W를 찾는 방법과 이런 최적화 과정에서 활용하는 SGD 최적화 알고리즘과 그 변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선형분류기는 간단한 만큼 지오메트릭 뷰 포인트나 비주얼 뷰 포인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기하학적인 지오메트릭 뷰 포인트를 통해 살펴보면 이 지금과 같은 형태의 데이터는 어떤 선형 분류기를 사용해도 분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각적 관점인 비주얼 뷰 포인트를 통해 살펴보면 선형 분류기는 클래스당 하나의 템플릿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클래스여도 이와 같은 정해진 템플릿과 비슷한 생김새가 아니라면 그 클래스로 인식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선형 분류기의 단점을 해결해 보고자 신경망인 뉴럴 네트워크를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비선형 데이터를 선형 분류기로 분류하기 위해 사용해온 전통적인 기법인 피처 트랜스폼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보시죠. 주어진 원본 입력 데이터는 선형 분류기를 통해 분류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선형 분류기로 분류가 가능할까요? 바로 이런 경우 우리는 피처 트랜스폼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를 직교좌표계에서 이렇게 극좌표계로 변환하면 변환이 완료된 극좌표계 내의 데이터들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선형 분류기를 통해 분류가 가능해 보입니다. 놀랍죠? 더불어 피처 스페이스에서의 선형 분류기를 역으로 피처 트랜스폼 하면 원본 입력 데이터를 완전히 분류할 수 있는 비선형 분류 경계, non-linear decision boundary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차원의 데이터를 적절히 피처 트랜스폼 하기 위해서 어떤 변환 함수를 사용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처 트랜스폼을 잘 활용하면 분류 문제 해결에 있어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지금부터 몇몇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 트랜스폼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칼라 히스토그램이 있습니다. 칼라 히스토그램은 이미지의 RGB 정보가 나타내는 칼라 정보를 일정한 컬러별로 이렇게 카테고리컬하게 분류하여 최종적으로 정교화된 히스토그램으로 변형시켜 해당 이미지를 어떤 컬러들의 분포의 정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은 매우 널리 사용되는 호그가 있습니다. 이 호그는 히스토그램 오브 오리엔티드 그레디언트의 줄임말이고요. 칼라 히스토그램에서는 텍스처나 로케이션을 고려하지 않는 칼라 정보에 대해서만 표현한 방식이었다면 이 호그는 이와 반대로 칼라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로컬 엣지들의 방향과 강도를 표현합니다. 이 영상에 대한 호그 피처를 시각화해 보면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빨간 영역은 강한 대각선의 엣지를 나타내고 이 파란 영역은 모든 다른 방향의 엣지가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가진 호그는
2000년대 중 후반까지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많이 사용된 기술에 해당합니다. 앞서 언급된 컬러 히스토그램과 호그 모두 사람의 직관에 의해서 디자인된 훌륭한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시간을 쏟아 사람이 직접 설계한 모든 방식이 항상 좋은 성능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휴먼 인스파이어드 피처가 아닌 머신 인스파이어드 피처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중 데이터 드리븐 방식의 요 백 오브 월즈가 새롭게 제안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주어진 학습 데이터의 각 이미지에서 이렇게 무작위로 패치들을 추출한 후 각 패치들을 클러스터링해서 이 비주얼 워드로 구성된 이렇게 코드북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비주얼 워드 학습이 끝난 후에 입력으로 이미지를 받으면 이 이미지는 이와 같은 1D 벡터로 변환이 되게 되는데요. 이 1D 벡터는 이 비주얼 워드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한 후에 이를 통해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에서 컬러 히스토그램이나 호그 혹은 백 오브 월드 등의 방식으로 여러 개의 피처 벡터를 만든 후 이를 하나의 벡터로 통합하여 사용하는 앙상블 피처 방식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하나의 사례로 살펴보면 2011년도 이미지넷 챌린지의 우승자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앙상블 피처 방식을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기계학습 기반의 영상 분류 파이프라인 기술은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가 이와 같은 피처 익스트랙션과 다른 하나는 모델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기계학습 기반의 영상 분류 과정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 사람이 직접 개입해야 하는 설계 방식입니다. 즉, 온전히 머신 혼자 영상 분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설계 방식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은 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이 피처 익스트랙션과 모델 트레이닝 과정을 머신 혼자서 자동으로 학습하고 튜닝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신경망을 이용한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 방식입니다. 그럼 엔드-투-엔드 설계 방식의 기본이 되는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 DNN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선형 모델은 이 리니어 스코어 펑션으로 f of xw는 wx라는 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제 살펴볼 가장 심플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만큼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선 수식을 통해서 두 개의 레이어를 가지는 신경망 모델을 살펴보면 인풋 데이터는 펼쳐진 싱글 컬럼 벡터 X로 나타내고 두 개의 러너블 웨이트 매트릭스 W1 이렇게 W2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W1은 아래 보는 것과 같이 H 곱하기 D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며 이때 요 H라고 하는 것이 히든 레이어의 크기인 히든 사이즈를 뜻합니다. 즉 인풋 데이터 X와 W1을 곱해줌으로써 H 차원의 벡터를 만들어주고 그 H 차원의 벡터는 엘리멘트 와이즈 방식의 맥시멈 펑션을 취한 후 C 곱하기 H 사이즈를 갖고 있는 W2와 곱해줌으로써
두 개의 레이어를 가지는 신경망 모델에 계산을 마치게 됩니다. 이 수식은 투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형태를 나타내며 이렇게 아래와 같이 뉴럴 네트워크를 또 계속 쌓아서 확장된 형태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수식 형태의 시스템, 이 투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이렇게 아래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위 그림처럼 뉴럴 네트워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데이터 플로우가 표현됩니다. 우리는 이 웨이트 매트릭스 W1과 W2를 이전 레이어의 엘리먼트들이 다음 레이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 가중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인풋 x의 각각의 엘리먼트 x1, x2, x3가 이 w1을 통해서 히든 레이어의 벡터 h에 영향을 미치고 h 벡터의 각각 엘리먼트인 h1, h2는 이 w2를 통해서 또 파이널 스코어 벡터인 s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dense connectivity pattern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형태의 모델을 neural network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는 fully connected network이라고 부릅니다. 또 때때로 이 multiple 여러 개의 레이어니까 multiple layer perceptron ML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하나의 레이어가 과거 맨 초창기에는 퍼셉트론이라고 불렸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된 DNN을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가 정확히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지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클래시파이어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처럼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클래스별 하나의 템플릿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상기시켜 보면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뉴럴 네트워크의 첫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인 W1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의 템플릿과 매우 비슷한 형태이지만 우리가 정한 히든 레이어의 크기에 맞는 W1의 크기만큼 템플릿을 가진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즉, 선형 분류기는 한 개의 템플릿이 클래스 수만큼 존재했다면 지금은 히든 레이어의 크기만큼 템플릿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위의 이미지에서 나타내는 템플릿들은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몇 안 되는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템플릿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 레드박스 부분의 템플릿 중 하나는 마르 머리가 왼쪽을 향한 형태의 템플릿이고 다른 하나는 머리가 오른쪽을 향한 템플릿입니다. 세컨 레이어를 통해서 이러한 여러 형태의 템플릿은 리컴바인 하게 되고 그때의 웨이트 매트릭스인 W2는 다른 형태의 템플릿들을 모두 커버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전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서 나타났던 요 투 헤드 홀스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형태를 때때로 이렇게 디스트리뷰티드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투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시스템을 확장시켜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총 6개의 이렇게 레이어를 가진 DNN 모델의 그림인데요. 이 뎁스라고 하는 것이 신경망 모델 레이어의 수를 뜻하며 이 width라고 하는 것이 각 레이어의 크기를 말합니다.
이 수식상에 들어가 있는 이 max라고 하는 것이 액티베이션 펑션의 중 그 ReLU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선형, 비선형, 또 그 결과가 선형, 비선형 반복하는 형태로 이렇게 곱씹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럼 DNN 구조 중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액티베이션 펑션이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로 표현된 액티베이션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러한 펑션은 위의 그래프처럼 아규먼트가 파지티브 값을 가지면 그대로 값을 리턴해주고 네거티브 값을 가지면 0을 리턴해주는 형태의 함수로 우리는 이것을 ReLU라고 부릅니다. 즉 이러한 액티베이션 펑션들은 뉴럴 네트워크에서 두 개의 다른 웨이트 매트릭스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웨이트 매트릭스 W1 그리고 W2 사이에 연산이 들어가 있죠. 만약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 없이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쉽게도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렇게 날리게 되면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수학적으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와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x를 빼고 나면 w2 곱하기 w1의 x가 되고 결국 각각의 선형 매트릭스인 w2와 w1은 또 다른 선형 매트릭스인 w3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결국 s는 w3 곱하기 x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와 형태가 동일하게 된 거죠. 그렇기에 뉴럴 네트워크에서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선택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앞에서 본 ReLU 액티베이션 펑션 이외에도 다음의 그림에서처럼 많은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은 2000년대 중반까지 많이 사용되었고 현재는 대부분 신경망 모델에서 이 ReLU를 디폴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 시스템을 파이토치가 아닌 넘파이를 사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코드는 크게 이렇게 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을 살펴보면 1. 학습할 데이터를 이렇게 XY를 로드하고 러너블 파라미터인 W를 초기화합니다. 2. 현 시점에서 설정된 하이퍼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손실값, 로스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3과 4는 SGD를 통해 W의 최적화 값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그걸 이용하여 W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러한 코드는 매우 간단하게 구현되어 있지만 위의 코드를 실제로 구현하고 실행해 보면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학습되는 것을 로스 수렴하는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의 신경세포는 축색돌기, 그리고 이 가운데 길게 이어진 축색, 그리고 어떤 신호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수상돌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개의 뉴런이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하죠. 뉴런의 축색돌기와 이런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상돌기 간의 공간, 요 사이에 있는 공간을 우리는 시냅스라고 합니다. 이 시냅스를 통해서 정보가 이렇게 데이터 플로우가 흘러가는 거죠, 지금. 정기적 자극이 시냅스를 통해 전달되며 전달된 정보는 다시 다른 뉴런으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받은 자극은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인풋된 자극을 넌리니어하게 변환해서 전달해 주게 되는데요. 이 현상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현재의 뉴럴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모델링한 결과 이렇게 오른쪽 그림을 살펴보면 인풋된 자극을 x0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냅스라고 하는 걸 통해 신호가 조금 바뀐 형태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 그 데이터는 뭐 x0 곱하기 w0 곱하기 x0, w1 곱하기 x1, w2 곱하기 x2가 이렇게 셀바디로 전달되게 됩니다. 셀바디에서는 이 시냅스를 통해서 전달된 정보를 종합하고 액티베이션 펑션 F를 적용해서 최종 값을 다시 다른 뉴런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신경망 모델은 뇌에서의 이런 뉴런의 복잡한 연결을 이와 같이 단순화하여 구현한 것인데요. 단순한 구조 말고도 랜덤하게 연결하거나 복잡하게 연결된 구조로 작동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위 슬라이드에서처럼 실제 뉴런과 이를 모사한 신경망 모델은 많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뉴럴이라고 하는 단어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전 비디오를 통해 지오메트릭 관점에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데이터 포인트가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에 있을 때 그중 두 개의 피처를 이렇게 선택하고 이를 대표해서 도식화하면 녹색과 빨간색 두 라인 위에 해당 클래스의 스코어가 0이 되는 지점임을 나타내고 이 라인 각각의 클래스파이어의 기준이 되는 점이죠. 그 점들의 퍼펜디큘러한 플레인 이런 직선이라고 할게요. 2D 공간에서는 직선, 3D 이상에서는 플레인일 테니까요. 요 수직 방향의 선분 혹은 플레인은 해당 클래스의 스코어를 리니어하게 나타내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인풋 스페이스를 피처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렇게 H1과 H2로 머핑하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피처인 이 X1과 X2를 가진 인풋 스페이스를 이렇게 두 가지 녹색과 빨간색 좌표를 기준으로 또 다른 스페이스인 2디멘셔널 히든 유닛으로 이 리니어 트랜스폼 시켜보면 이 스페이스의 리즌들이 A, B, C, D가 선형적으로 변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데이터 포인트 관점에서 살펴보죠. 이 그림처럼 오리지널 스페이스의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를 리니어 트랜스폼 시켜보면 이렇게 리니어 트랜스폼 시켜보면 두 개의 카테고리컬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렇게 H1과 H2를 기준으로 새로운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나타나지만 네, 안타깝게도 여전히 선형적으로 분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우리는 ReLU를 통해서 스페이스 워핑이라고 하는 것을 시켜볼 텐데요. 이 ReLU라고 하는 함수가 음수의 값을 모두 0으로 변경시키는 함수이기 때문에 A를 제외한 B, C, D는 리전 오브 스페이스 여기 B, C, D는 이렇게 변형을 받게 되는데요. B 영역의 음수값이 다 양수인 0으로 변경되고 C는 모두 다 원점으로 변경되고 D는 요 Y 성분이 다 0으로 변경되겠죠.
그러다 보니 실제 이 데이터가 이와 같이 있었던 데이터가 이런 형태로 변형을 하게 됩니다.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이 포인트들이 선형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았지만 이 ReLU 트랜스폼을 통해 포인트들이 선형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디시전 바운더리가 ReLU 트랜스폼을 거쳐 리니어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또 중간에 이렇게 넣는 러너블 웨이트 W와 액티베이션 펑션과 같은 유닛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제 그림을 보고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히든 레이어에서 더 많은 유닛을 사용하는 것은 그림에서와 같이 데이터에 더 많은 라인을 이렇게 하나 맞네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게 3개의 유닛이고 6개, 20개래요. 더 많은 라인을 그어서 데이터를 구분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처럼 히든 레이어가 증가할수록 모델은 이 학습 데이터에 오버피팅 되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데이터들은 노이즈였기 때문에 원래는 빨간색 영역이어야 되는데 굳이 이 노이즈를 맞추려다 보니까 학습 데이터에 오버피팅 되어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과적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무작정 이 히든 레이어 수를 줄여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은 좋은 정교화 방법이 아닙니다.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규화라고 하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함께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함께 사용했을 때에 대한 결과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번 비디오에서 뭐 L1 정규화, L2 정규화, L1과 L2를 함께 사용하는 정규화 이런 내용들을 살짝 살펴봤을 거예요. 그때 L2 정규화 앞에 붙는 컨트롤 파라미터인 람다 값에 따라서도 또 과적화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람다가 작을수록 과적합이 일어나게 되고 클수록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을 눈으로 살펴볼 수 있죠. 지금까지는 뉴럴 네트워크 장점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는 최적화 관점에서의 뉴럴 네트워크의 단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에서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이런 함수가 있는데 임의의 두 점을 선정하고 선분을 그었을 때 항상 두 점 사이에 위치한 점들이 모두 이 녹색 선분 아래에 존재한다면 그 함수는 컨벡스 펑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 이런 코사인 함수는 어때요? 두 점을 잡았을 때 어떤 점은 아래에 있고 어떤 점은 위에 있죠? 그래서 이 코사인은 컨벡스 펑션이 아닌 것이죠. 이 컨벡스 펑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요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불리워지는 전역 최소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로 규결됩니다. 자, 고차원 공간입니다. 고차원 공간에서 컨벡스 펑션은 이렇게 볼 쉐입을 그리는 함수를 지칭하게 되고요. 이러한 컨벡스 함수의 이런 각각의 위치에서 쉐입을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함수 값의 최저점인 글로벌 미니멈에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컨벡스 펑션에서는 어디에서부터 그 최적화를 시작하든 초기화 값의 최종 결과, 요 수렴하는 요 지점을 구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리니어 모델에서는 항상 컨벡스 함수가 글로벌 미니멈에 도달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러한 이론적 뒷받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뉴럴 네트워크 모델보다 선형 모델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러니까 해당 모델이 본인이 디자인한 모델이 컨벡스 펑션임을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가중치 W에서 한 개의 원소, 이렇게 W1, 한 개의 원소만 슬라이싱 하여서 그 로스의 변화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런 슬라이스가 이런 형태의 그림을 띄었다면 컨벡스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또 다른 형태의 슬라이싱의 결과를 보면 컨벡스가 아닌 경우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대부분의 뉴럴 네트워크 시스템은 non convex optimization 방법론이 필요하며,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뉴럴 네트워크는 학습 과정에서 로스가 수렴했다 하더라도 해당 위치가 최적의 해임을 보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뉴럴 네트워크의 단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신경망 모델이 글로벌 미니멈을 보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응용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동영상에서 먼저 피처 트랜스폼을 통해서 과거의 선형 분류기가 주어진 비선형 데이터를 비선형 결정 경계를 통해서 이렇게 리니어하게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와 투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비교해 봄으로써 왜 신경망 모델이 강력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이스 워핑 그리고 넌 컨벡스 통해 신경망 모델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동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